묘도는 장막 너머로 너울거리는 그림자를 보았다. 거대하고 우뚝한 그림자는 흐르는 듯 천천히 움직이며 무겁게 걸친 것들을 하나씩 떨어냈다. 그때마다 묘도의 마음이 가파른 돌 계단을 층층이 밟아 내려갈 때처럼 출렁였다. 어느 하나 예정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바 없지만 겪어보지 못한 처음에 대한 공포는 좀처럼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덧 묘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쟤는 신의 아들이시니라. 우리의 신국을 축조한 신령의 가몽을 받아 태어난 분이시라. 신국의 안녕과 영혼을 위하여 진력을 다해 신을 받들라. 명을 내리는 옥진의 목소리는 근엄했다. 평소에도 그다지 다정하고 살갑지 않은 어머니였지만 대의 앞에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는 그녀는 남보다 더 낯설고 차가웠다. 색곡 지신의 거룩한 인물을 모르는 바 아니다. 첫 남자로 받아들이는 이가 범부가 아닌 황제임을 지극한 영광이다. 하지만 비로소 여자가 되는 처음의 순간에 신하의 이해를 먼저 강조하여 이르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만은 억누를 수 없었다. 묘도는 자책감과 서글픔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대대에 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겠구나. 장막을 젖히고 들어온 법풍제의 음성은 너그럽고 후한 성품을 드러내듯 낮고 온화했다. 하지만 묘도는 여전히 몸이 떨리고 정신마저 혼미하여 제의 부드러운 성음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묘도는 눈을 치며 제의 모습을 마주하지 못한 채 비에 젖은 메추라기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 모습이 애틋한 듯 가여운 듯 쟤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향주나 한 잔 들어라. 음향이 회합함이 두려움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제가 친히 술병을 잡아 기울이니 따뜻한 향치가 방중에 물씬 퍼졌다. 짐이 좋아하는 옥매주로구나. 뼈와 근육의 생업을 돕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약주려니와 오늘은 너와 나의 합방을 축하하는 술이로다. 한 잔 가득 부어 마시라. 쟤는 술잔을 비우며 탁자 위에 놓인 정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만개한 연과 뿌리를 함께 꽂아 사파를 해놓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옥진이로구나. 쟤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부르짖었다. 연뿌리를 부러뜨리면 실이 이어져 있지요. 연뿌리의 구멍은 전기를 통하게 한다지요. 그러니 하나의 뿌리에서 생겨난 연은 고스란히 사랑하는 여인네와 사내인걸요. 머리를 나란히 하여 몸도 마음도 서로 통하니 아득한 겁의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찌 서로 애모할 수 있을까요? 옥진의 간드러진 음성과 나긋한 몸짓이 제의 눈앞에 아른거린다.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다른 누구도 아닌 딸을 안기고도 순명의 자세를 취해 보일 수밖에 없는 옥진의 심정이 새삼스레 폐부를 찌른다. 하지만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신성을 보존하기에 힘써야 하는 일 역시 천명이다. 100명의 자식을 둔 주나라 문왕은 상스럽고 다복한 제왕의 이상이 아니던가. 이것은 돈륜이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에 도답게 합치되는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 제가 거칠게 자기 옷고름을 풀어 젖혔다. 따뜻한 미주 한 잔에 느긋해진 눈으로 묘도를 바라보니 그 얼굴이 음잔한 열애의 상이었다. 처녀의 몸을 통해 환희부를 만날 생각을 하니 불현듯 양기가 솟구쳤다. 쟤는 모두의 머리에서 가란잠을 풀어내고 그대로 끌어 침상 위에 눕혔다. 그리고 저고리를 벗어 던진 채 바지에 매듭을 끄르기 위해 침상에 기대어 섰다. 그 순간 부끄러움에 눈을 질끈 감고 있던 묘도는 자연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선 제의 알몸뚱이를 훔쳐보고야 말았다. 묘도의 입에서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7척의 큰 키에 못지않은 거대한 옥경이 우뚝 선 채 그녀를 굽어보고 있었다. 신성한 왕족의 거물에 대한 신화는 이미 전 왕인 지증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연제 황후를 맞아들일 당시 음경의 길이가 자그마치 한자 다섯이었던 지중제는 삼도에 두루 사신을 보내 짝을 찾아야만 했다. 모량부 동로수 아래 이르러 개 2마리가 북한만 한 크기의 똥 한 덩어리를 나누어 먹는 것을 보고 그 똥의 임자인 상공의 딸을 찾으니 그녀가 바로 키 7척 5천의 연제였다. 외치의 성과로 우산국을 정벌하고 내치에서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 밭을 갈아 일구어 농사일 중 가장 힘든 김매는 수고를 덜어 백성을 보살피니 지중제의 거대한 음경과 연제왕후의 커다란 배설물이야말로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하는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거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묘도는 지중제와 연제 황후의 맏아들로 더할 나위 없이 우람하고 상서로운 법흥제를 받아들이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성교의 마력으로 충만해야 할 초야는 눈물과 비명이 끔찍한 밤이 되고야 말았다. 제와 묘도가 서로 당황하여 옥진이 조제한 미약까지 사용하며 거듭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고통을 호소하는 묘도 때문에 끝내 사랑을 나누기에 실패하였다. 제의 양기가 너무 강하고 소녀가 너무 작고 좁아 맞출 수 없으니 해가 지고 저녁이 오는 것이 두려울 뿐이옵니다. 묘도는 울며 옥진에게 호소하였다. 그것이 어찌 내 죄일 수 있는가. 다만 제에게 바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할 뿐 괴로워 마라.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내 작고 좁은 옹골이 꼭 맞는 두레박이 반드시 있을 터이다. 옥진은 묘도를 위로하면서 엄숙한 묘도의 성정이 어머니의 남자를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몸의 문을 닫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렇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곧바로 꽃의 중심을 향해 돌진하는 강제적인 교합은 여자와 남자의 몸을 상하게 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다. 고통 속에 꽃망울 떨어뜨려야 했던 묘도가 남녀가 서로 합하여 누리는 기쁨을 알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과 의지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옥진은 처음으로 딸인 묘도에게 지극한 연민을 느꼈다. 잉태되기 전부터 지어진 약속대로 법흥제에게 비누로 바쳐졌지만 묘도는 음양이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지 못해 아침부터 날이 지는 것을 걱정하며 지냈다. 묘도의 고통이 이처럼 잦아들지 않으니 황제도 차차 그녀를 꺼리어 멀리하였다. 나에게는 정녕 사랑받을 자격이 없단 말인가. 환희의 샘물을 퍼올릴 수 없는 옹골이 깊고 서늘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대로 직모틀어 메워져 감추어지고자 하니 차라리 머리를 깎고 비근이가 됨이 옳지 않을까. 묘도에게는 눈을 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사랑을 얻지 못한 괴로움과 그것이 온전히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자책에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눈동자는 빛을 잃었다. 음전하던 얼굴에는 상실의 쓰라림으로 그늘이 드리워졌고 소리내어 웃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자기나무 이파리가 손짓하듯 이끌기에 묘도는 간만에 머리를 빗고 궁중뜰에 나섰다. 짝을 지어 달린 자기나무 잎은 밤에는 2잎이 서로붙어 잠을 잔다 하였다. 그래서 금실이 좋은 부부를 자기나무 같다 하니 묘도는 절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꽃점이라도 쳐볼까? 누구를 상대로 다정을 삼할까? 한 가지를 꺾어 들고 이파리를 뜯어내며 철모를 날이 한때처럼 부질없는 꽃점을 쳤다.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한낱 나무 이파리에 대상도 없는 연모의 마음을 실은 자기의 처지가 못내 서글퍼 묘도는 그만 얼굴을 가린 채 쪼그려 앉고 말았다. 좋아요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마도 당신이 원하던 점괘가 나오고 말걸요. 재기가 느껴지는 맑고 카랑한 음성이 묘도의 기전을 스쳤다. 묘도는 문득 당황하여 흙에 쓸린 치맛자락을 털며 일어났다.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미남자가
한 손에 자기나무 가지를 꺾어 든 채 묘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낯빛은 막 수색을 마치고 나온 양 맑았고 옷깃에서도 은은한 새 물레가 풍기는 듯 했다. 묘도의 깃뿌리가 댄 듯 뜨거워졌다. 사실은 간단한 이치랍니다. 열이면 8, 9은 한 송이에 달린 꽃잎의 수가 짝을 지어 맺히는 법이거든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한번 점쳐 보세요. 궁중의 정원을 소지하는 사자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마냥 떨어져 흩어져 있는 자기나무 잎이 이상하기만 하였다. 우연히 뜰에서 사내를 만난 이후 묘도가 매일 꽃점을 치고 있음을 사자가 알 리 없었다. 사내의 말대로 좋아요로 시작된 꽃점은 거의 좋아요로 끝나곤 했다. 묘도가 그토록 간단한 놀이에 아이처럼 빠져들어 손끝을 푸르게 물들이는 사이 어느덧 그녀의 마음이 허황한 점을 쳐서라도 인연을 확인하고 싶은 대상이 자리 잡고야 말았다. 삼엽 공주님의 아드님인 미진부공이라지요. 공주님이 꿈에서 백학을 보고 잉태하신 귀골인데 원하의 자리를 다투다 준정의 손에 죽은 남모 공주가 바로 미진부공의 아내였더랍니다. 아마도 그때의 상처가 컸던지 다시 아내를 맞지 않고 홀로 지내신다 하니 생전에 부부의 사이가 그토록 도타웠던가요. 미진부. 소문에 빠른 시녀에게서 그의 이름을 아는 묘도는 뜨겁게 달아오는 연정으로 몸살을 앓았다. 삼엽 공주의 아들이라면 법풍제의 외손자, 외조부의 후궁인 자신을 과연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터져나오는 기침처럼 숨길 수 없는 사랑만은 반드시 고백하고 싶었다. 마침 궁중에 입시한 미진부의 거처는 묘도와 전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곳이었다. 미진부가 자극전을 재를 베러 가거나 궁 밖으로 거동을 할 때는 반드시 묘도의 침소에서 내다베는 회랑을 지내야만 했다. 묘도는 위태롭고도 절박한 모험을 계획하였다. 그의 발소리는 눈을 감고도 헤아려 가릴 수 있다. 그는 비단뱀이 풀숲을 헤치듯 사르르 뒤꿈치를 끌며 걷는다. 그것은 소리로 들려오기보다 공기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가슴에 요동이 확연한 예감으로 점차 파고를 높인다. 셋, 둘, 하나. 묘도는 발소리가 문 밖에서 가장 가까이 울리는 순간 몸을 날려 그의 옷깃을 낚아채었다. 놀란 그의 몸이 숨이 말려드는 짧은 탄식과 함께 장막 안으로 끌려들었다. 더 이상 말을 주고받아 나눌 틈이 없다. 묻고 대답하여 분별을 가릴 필요도 없다. 묘도의 뜨거운 입술이 그의 부드러운 입술을 향해 날아가 덮었다. 거부할 수 없는 진정이었다. 미진부는 질끈 눈을 감았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무변한 암흑 속에 모든 샘속이 까무룩 사라졌다. 옥진은 또다시 예지몽을 꾸었다. 옥진의 가슴속에 둥지를 들었던 칠색조가 벼랑간 요란한 날갯짓을 퍼덕이더니 저만치에서 다가오는 여인네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다. 그 여인의 희미한 윤곽을 더듬어 살펴보니 다름 아닌 딸 묘도였다. 놀라 일어난 옥진이 묘도의 침실로 다가가 엿보니 때마침 묘도와 미진부는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여자로서 자신감을 잃고 사그라져 가던 묘도는 사랑을 얻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미진부는 그런 묘도를 지극함으로 아껴 다루었다. 참으로 신령이 기뻐하실 모습이었다. 인기척에 놀란 그들이 허겁지겁 벗은 몸을 가리니 옥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언제부터였던가? 만날 날수로 헤아리까 오랜 겁의 인연을 말하오리까 저희는 이미 동열의 벗이 되기로 약속하였사옵니다. 미진부의 대답이 옥진은 안심한 듯 다정히 미소 지으며 축복하였다. 다가올 일들을 미리부터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이 안온하리라.
그리고 너희 부부는 곧 귀한 여식을 얻게 될 것이다. 옥지는 지소의 허락을 얻어 미진부가 묘도를 아내로 맡게 하였다. 그리고 곧 딸이 태어나니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미실이라 이름 지었다. 묘도가 처음 미실을 낳았을 때 옥지는 핏덩어리를 감싸 안고 복숭아 꽃과 흰 눈으로 세수를 시켰다. 때마침 백화 내방의 전조인 세설이 내려 두 가지를 동시에 축원하기에 흡족하니 옥지는 미실의 새빨간 낯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붉은 꽃을 가져라. 흰 눈을 가져라. 속신으로는 그리하면 잡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뺨을 가질 수 있다 하였다. 옥지는 속신이든 불법이든 무엇이라도 믿고 따라 의지하고 싶었다. 미실에게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것 전부와 누릴 수 없었던 것까지 모두 주고 싶었다. 미실은 태어나 처음 5해를 짐승처럼 자랐다. 옥지는 미실을 숲속에서 자유롭게 놓아 길렀다. 애초에 인간만이 귀하고 짐승은 미천하다는 분별은 자연의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분간이 없는 천축의 몸을 부려 태어나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소와 돼지와 개와 염소가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배설하는 그곳이야말로 천진한 본래의 심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 아니런가. 짐승은 본능을 거역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다. 미실은 발가벗은 채 숲을 기고 걷고 달리는 일이 좋았다. 할머니 명에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숲에서 보내는 하루는 즐겁고 쾌적했다. 바람은 삽살하고 푸르렀다. 들숨과 날숨은 맑고 청신했다. 숲의 정령이 어루만진 피부는 날로 탄탄하고 매끄러워졌다. 옥지는 다만 숲으로 가라 말했다. 하지만 미실은 숲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할지 알았다. 친구와 놀이거리는 어디에나 널려 있었다. 미실은 세상의 만물을 벗삼아 대화하는 법을 익혔다. 빠르게 숲길을 걸을 때 문득 곁에서 들썩이는 나뭇잎들은 단순하고도 순정한 고백을 속삭였다. 귀를 기울일수록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깔밑해졌다. 인간의 말로 풀어낼 수 없는 기기묘묘한 속살거림. 그러나 그 간지리는 고백만으로 가슴은 터질 듯 충만하였다. 미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울고 웃고 뒹굴며 즐기고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였다. 미실은 흘러내린 옷자락을 거두어 들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것은 흘러내리는 대로, 걸리는 것은 걸리는 대로 울창한 숲을 자유로이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흔연히 두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도록 훈련받았다. 무엇에도 조바심치거나 부러채근하지 않도록 스치고 스쳐 지나가고 흐르고 흘러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두고 고이도록 하지 않았다. 시간은 그녀 곁에 머물러 아주 천천히 스치고 흘렀다. 미실은 바스락거리는 모든 시간의 소리를 들었다. 무수한 꽃들이 피었다 졌다. 새가 올 때마다 숲은 무성해졌다. 한 개씩 젖니가 빠지고 새로이 갓니가 한 개씩 돋을 무렵 미실은 사람의 문자를 배웠다. 글을 쓰고 읽으며 지금껏 지극한 벗으로 함께 했던 자연을 섬기고 축복하는 법을 익혔다. 반딧불 초롱을 켜고 상수리 열매 껍질로 그릇을 삼아 보리잎과 수습강으로 풀각시를 만들어 소꿉놀이를 할 때에도 그녀는 공화 의식을 잊지 않았다. 나뭇잎을 태워 피운 향이 파들파들 타들 무렵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 꽃을 바치면 마음이 절로 간절해졌다. 무엇을 향해 간절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뭇잎 향이 짚어 올린 구수한 연기처럼 그 방향을 정한 듯 솟구치다가 신압으로 사라져 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설레었다가 안타까웠다가 들떠 올랐다가 종래는 마음의 벽을 사각사각 긁는 슬픔으로 가라앉고야 마는 변덕스러운 감정이었다.
미실은 그 어지럽고 정체 모를 흔들림이 좋았다. 몸을 돌아 빠져나오는 숨결과 몸속을 흐르는 피돌들이 함께 요동하는 것마저 황홀하게 느껴졌다. 미실이 진정으로 즐긴 것은 살림살이를 흉내낸 소꿉놀이가 아니라 장난질을 핑계 삼아 거듭 맛보는 간절함이었다. 숲은 끝없이 태어나고 죽었다. 숲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숲의 이치를 따랐다. 짐승의 시체가 썩어가는 한 구석에서 새로운 생명이 번식했다. 곳곳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아우성처럼 규미를 했다. 바람은 쉬지 않고 화분을 실어 날랐다. 두꺼비는 영문도 모르는 채 암컷의 음습한 구멍을 향해 무거운 몸을 실었다. 미실은 겁 많은 놀이의 눈망울을 마주할 때처럼 물끄러미 그것을 지켜보곤 하였다. 도망치지 마라. 무엇도 너의 도저한 진정을 침범할 수 없으리니. 그리하여 짐승처럼 스스로를 놓아두는 법을 먼저 배운 미실은 경전과 역사책을 읽을 때에도 문자의 교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미실은 종심에 도달한 공자가 이른 대로 시를 읽지 않고서야 사람으로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가르침에 충실하였다. 공자의 시집과 구론의 시가를 따라 읽으며 옥률과 흥치를 배우고 반야심경을 읊조리며 색과 콩을 깨닫고 취연의 담천연에 깊이 감화되어 별, 나무, 풀과 생육, 물이 흐르고 불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 기록하는 기일을 쫓기도 하였다. 훗날 막내아들 보종이 손으로 일일이 베껴 후대에 전한 미실 궁주 사기의 자료가 되는 미실의 숙이 700권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바야흐로 미실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만년의 공자가 그의 제자 자공에게 실토한 천하연재의 내밀한 원리를 이해하여 감화되었다. 미실은 시시 때때로 그 말을 중얼거리며 혼자 웃다가 생각에 골몰하다가 다시 빙그레 미소 짓곤 하였다. 계절이 순환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나고 죽는데 하늘이 무슨 판단을 한다는 것이냐. 그 말을 읊조리는 미실의 얼굴에는 천년도 더 산 노파와 갓 태어난 아이의 낯빛이 함께 어려 참으로 괴이하고도 아름다웠다. 옥진이 미실에게 물었다. 색이란 무엇으로도 비롯된 것일까?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미실이 총기 어린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마음, 그것이 어찌하여 색의 근본이 된단 말이냐.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야 몸이 열릴 리 없지요. 진정에서 우러나 사모하고 갈구하지 않는다면 남녀가 상합할 시 빚어질 수 있는 7가지 소원의 중의 첫째인 절기로 스스로를 상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강제로 교합을 한다면 정기가 고갈되는 기력 부족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 책은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요. 음악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요.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색은 마음을 고양시키지요.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마음을 빈틈없이 가득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은 얼마쯤 비어 있어야 할 거예요. 절반쯤 채운 항아리 속의 물이 흔들리듯 새로이 부은 물이 넘쳐 흐르지 않고 섞이도록 절반을 비운 채 두어야 할 거예요. 옥진은 미실의 대답이 썩 마음에 드는 듯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마음을 비워두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겠느냐. 마음껏 노는 것이죠. 신과 화합하고 신선의 도를 피하는 것이죠. 이미 풍류랑들이 행하고 있는 바대로가 아닌가요? 내가 화랑도를 아느냐? 그럼요. 음률과 문장의 달인 이화랑공과 한수 이북에서 고구려를 치고 국원에서 북가야를 쳐 공을 세운 문노공의 명성도 들었는걸요. 전 언젠가 화랑이 아니 그 꽃들 중에서도 꽃인 원화가 되고 말 거예요. 화주가 아닌 원화가 되겠다고? 네, 언젠가는 그러하는 것이 하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옥진이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귀엽고도 당돌한 소녀의 머리를 끌어 주었다.
과연 너는 나와 다르구나. 그래야 마땅하지. 이전보다 못하거나 같을 수야 있겠느냐. 내 말대로 마음이 열린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느냐. 옥진은 미실에게서 상스러운 예감을 느꼈다. 도가의 음양 비서에 여자 나이 7이면 부끄러움을 알고 14이면 1000개가 튀어 4개가 뿌린 씨를 자신의 밭에서 가꿀 수 있게 된다 하였으나 이미 마음이 열려 설만함에 대한 시시비비의 분별이 없는 아이라면 음양의 비수를 가르치지 못할 바 없었다. 미실은 과연 타고난 총명함과 탐구심으로 현소는 물론 도홍경의 연성연명록과 저징의 저씨 유서를 거침없이 읽어냈다. 물론 책으로 읽어 익히는 것과 실제는 하늘과 땅의 다른 이치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옥진은 날로 용모가 절묘해지는 미실을 바라보면서 미미한 현기증과 같은 설렘을 느꼈다. 미실의 세상은 옥진의 그것과 다를 것이다. 이 아이, 나의 미실은 반드시 나의 도를 부응시킬 것이다. 옥진은 공공연히 미실의 빼어남을 자랑하였다. 그리하여 11살 되던 해부터 좌우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아양을 떨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미태술과 가무의 비법을 전수하였다. 세상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미실을 일컬어 백화의 언급함을 뭉쳤고 3가지 아름다움의 정기를 모았다고 말하였다. 벚나무처럼 낭창낭창하고도 풍만한 모습은 고스란히 외조모인 옥진이었다. 그늘 한 점 없는 쨍한 날처럼 명랑하고 발랄함은 비처왕이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차마 떨치지 못하여 별실에 가둬두고 보화처럼 아끼며 사랑했던 벽화를 빼닮았다. 화려하면서도 천박하지 않은 아름다운 이목구비는 법풍제와 위화랑을 동시에 매혹시켰던 오도의 그것에 비견할 만했다. 그러나 미실은 그 세 여인의 미려한 정기를 흠뻑 받아 안았지만 그 세 여인 중 누구와도 완전히 같을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깊이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었다. 미실은 다만 미실이었다. 미실이 오갈 때마다 앵두나무에 맺혀 열렸던 홍보석이 하나 둘 사라졌다. 봄은 이울어 기울고 어느덧 푸른 살구가 열리고 맷꽃이 아침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있었다. 이팝나무의 꽃들이 눈이 내려 덮인 듯 피었다 지면 곧 태양의 신 염제와 불의 신 축균이 뜨겁게 위엄을 떨치는 여름이 오리라.